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인이 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사실 저도 망설였습니다. 이걸 올려야 되나, 너무 아픈 이야기라서요. 그런데 결국 올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 아들이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남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아버지한테만은 끝내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건 응급실에서였습니다. 10년 만에. 의식도 없이 실려온 아버지 앞에서.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진짜 이야기가 보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응급실이라는 곳은 참 이상한 공간입니다. 매일 생사가 오가고, 매일 누군가가 울고, 매일 누군가가 기적을 바라는 곳. 저는 그 공간에서 10년 넘게 의사로 일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 차갑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하는 것. 그게 좋은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노인의 손을 붙잡고 직원들이 당황해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들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들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오려두었을까? 왜? 무엇을 위해서? 그 답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지난 1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골목 안 박준호 내과라는 간판이 걸린 3층짜리 건물. 건물 외벽은 깔끔한 화이트 페인트였고 1층 유리문 너머로는 환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반. 원장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걸친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준호, 43.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머리엔 서리가 조금 내려앉았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고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약 환자 32명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웃음도 없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차트를 훑어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능력 있지만 차가운 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불만은 없었습니다. 연봉도 좋았고 병원 규모도 컸고 원장이 워낙 실력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쉬는 시간에 직원들끼리 나누는 말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외로운 사람 같지 않아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다들 잠깐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그건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침마다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진료 시작 전 원장실 창문을 열어두는 것. 가을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은행잎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준호는 잠깐 멈췄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게 어딘가 먼 곳에서 그 냄새가 오는 것 같아서 어릴 때 경상북도 봉화 작은 마을 가을이면 마당에 은행잎이 가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빗자루로 쓸어 모으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진료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날도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환자 32명, 감기, 고혈압, 당뇨, 복통,
준호는 군더더기 없이 진료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긴 사연을 늘어놓으면 증상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조용히 잘랐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환자가 나가고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원장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피곤함 속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느낌,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얼마나 됐을까?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준호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10년 전 33세 박준호. 당시 그는 이 병원보다 훨씬 작은 곳에서 6개월 초반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환자도 많지 않았고 직원도 3명뿐이었지만 의대 때부터 꿈꾸던 내 병원이었습니다. 그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올라오셨습니다. 박상덕. 그때 66. 경상북도 봉화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 키는 작았지만 어깨가 넓었고 손이 크고 거칠었습니다. 말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밥상에서도 술상에서도 아들 졸업식에서도 그저 곁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짐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준호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병원 근처에 방 하나를 얻으셨고 매일 아침 병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멀찍이 서서 들어오지는 않고 그냥 바라보시다가 환자가 없는 틈에 들어오셔서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준호도 그냥 넘겼습니다. 네, 먹었어요. 괜찮아요. 짧게 대답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남색 점퍼, 고무줄이 늘어진 바지, 발이 불편하신 듯 살짝 절뚝이는 걸음걸이.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원장님 아버지세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왜 저런 분이 매일 오시지? 라는 눈빛이. 준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버지의 방문이 불편해졌습니다. 수간호사 최미란이 어느 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미란은 55살이었고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말이 직선적인 여자였습니다. 환자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문 밖에 늘 저 어르신이 서 계시니까 병원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마음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며칠 후 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환자 셋이 대기하고 있었고 최미란이 접수대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진료실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준호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흔드셨습니다. 그 손짓이, 그 한 번의 손짓이 그날따라 유독 창피했습니다. 준호는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응, 준호야. 여기 오지 마세요. 아버지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왜? 손님들이 봐요. 직원들도 있고, 저도 이제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준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준호는 감히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유리문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돌아서지도 않고 다시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문 밖에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고 낙엽 하나가 아버지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 후에 천천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셨습니다. 절뚝절뚝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준호는 문 안쪽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 한 숟갈을 더 뜨다가 갑자기 숟가락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번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은 말이었어. 다 커서 뭘 자꾸 오셔. 의사 아들 있다고 서울 와서 그러시면 안 되지. 나도 바빠. 그렇게 생각하면서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버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문득 아버지 방 번호가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할까? 손이 잠깐 폰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이러려고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 전화하면 또 오실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달.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미란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그 어르신 안 오시네요. 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요. 최미란은 잠깐 준호를 봤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눈빛이 준호는 기억합니다. 그때 최미란의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 무렵의 준호는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특히 바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사라진 그해 준호는 병원을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환자를 더 받았습니다. 직원을 더 뽑았습니다. 장비도 새로 들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병원이 커졌습니다. 5년이 지나자 종로에서 알려진 내과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이 골목에서 가장 큰 병원이 됐습니다. 준호는 성공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호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 생신에도, 어쩌다 친척에게서 소식이 오면 아, 그렇군요 하고 넘겼습니다. 아버지 봉화에 안 계시던데 어디 계신지 아느냐? 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준호는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 밤마다 잠이 오지 않은 건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업무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걸.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가 그날 아버지의 뒷모습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 그날이 왔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병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원장님,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길에서 쓰러진 노인인데 119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합니다.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병원은 응급실 전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인근에서 유일하게 문이 열린 의원급 병원이었고 준호는 종종 이런 경우를 받아왔습니다. 들어오게 해. 가운을 다시 여미고 응급 처치대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들것이 들어왔습니다. 119 대원 2명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70대 추정 남성입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발견됐는데 쓰러져 있던 거 행인이 신고했습니다. 의식 없고 혈압 낮고 맥박 불규칙합니다. 준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청진기를 댔습니다. 눈꺼풀을 열었습니다. 혈압계를 묶었습니다.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이 일을 20년 가까이 한 사람처럼. 그런데 환자의 얼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였습니다. 환자는 살이 빠져 있었고 뼈가 도드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다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썹의 형태, 그 코의 선, 그 턱의 각도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많이 본 얼굴. 준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환자 봐. 다시 청진기를 댔습니다. 그런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하면서 환자의 옷을 살폈습니다. 남색 점퍼, 낡고 해진, 소매가 달아있는 그 순간 준호의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야. 아니겠지. 아닐 거야. 준호는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낡은 지갑 안에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박상덕, 1957년 3월생, 경상북도 봉화군. 준호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손에서 주민등록증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주었습니다. 원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이름 석자 위에 눌러 앉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 의식도 없이 쓸쓸하게 실려온 아버지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들것 옆에 의사가운을 입은 채로 그 높고 차가운 의사가운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아직도 컸습니다. 아직도 거칠었습니다. 이 손이 일평생 흙을 파고, 이 손이 아들 등록금을 마련하고, 이 손이 가을 낙엽을 쓸던 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응급 처치대 위에서 아버지의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10글자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간호사 서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환자분 소지품 정리할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가 점퍼 주머니를 열었을 때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종이들이, 구겨지고 누렇게 바랜 종이 조각들이. 서진이가 주우려다 멈췄습니다. 원장님, 준호가 바닥을 봤습니다. 신문지를 오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로구 박준호 내과 개원. 날짜가 13년 전이었습니다. 또 하나, 지역 의료봉사 우수 의원 선정, 박준호 내과.
8년 전 또 하나 중년 원장의 꼼꼼한 진료, 환자들 입소문. 5년 전 지역 신문 인터뷰 기사.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랩이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10장, 20장,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버지는 10년 동안 아들의 기사를 모으셨습니다. 한 장도 버리지 않고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 가운이 구겨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 지갑에 끼워져 있던 것. 준호의 의대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쓰고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준호. 그 옆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이 없었지만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저를 원망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쫓아냈으니까, 무시했으니까, 10년을 연락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스크랩들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잘 됐다고, 신문에 났다고 그 기사를 오려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신 아버지. 원망 대신 자랑스러움을 품고 사신 아버지. 그 사실이 준호에게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더 떨어졌습니다. 원장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119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준비. 구급차가 오는 동안 준호는 아버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준호예요. 눈 뜨세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알아채기도 힘들 만큼 약한 움직임. 준호는 그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들으시길 바라며. 구급차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실려나갔습니다. 준호는 의사 가운을 벗지도 않고 뒤를 따랐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밝고 시끄러웠습니다.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기계음이 울리고 커튼 사이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의사가 아니라 보호자로. 그 의자가 이렇게 딱딱한지 몰랐습니다. 이 대기실이 이렇게 서늘한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환자들에게 시켜온 그 자리에 이제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뇌경색 소견입니다. 중증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났고 지금 상태로는 의식 회복이 불확실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 의사에게 들었다면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 혼자 앉아 형광등 불빛 아래서 준호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손. 10년 전에 이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그 말이 새벽 내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던 준호 앞에 낯선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상덕 씨 아드님이세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어르신이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소식 듣고 왔어요. 저 동대문구에서 같이 살던 이순분인데 한 건물에 살았어요. 상덕 씨랑.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알죠. 알고 말고요. 2년 됐나 같은 층에서 살았으니까. 참 과묵한 양반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건물 청소 다 해놓고 그랬거든. 내가 그거 알고 그냥 고마워서 가끔 밥 나눠 먹었지. 이순분 씨는 비닐봉지를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상덕 씨 방에 있던 거예요.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아드님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맡겨놓은 거야.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 서류를 펼쳤습니다. 채무상환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날짜가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순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덕 씨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드님이 의대 다닐 때 대출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당시에 농지도 팔고 적금도 깨고 그래도 모자라서 어딘가서 사채까지 쓰셨다고. 아드님이 모르게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거를 갚으려고요? 응. 10년 동안 여기서 허드렛일 하시면서 청소도 하고 새벽 배달도 하고 지난달에 드디어 다 갚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웃으셨거든. 근데 그게 마지막 웃음이 된 거야. 이순분 씨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아드님한테 짐 되기 싫어서 죽어도 말 안 하려고 하셨던 거야. 평생.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순분 씨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상덕 씨가 아드님 병원 한번 가려고 했었어요. 2년 전에 제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병원 직원이 쫓아냈어요. 준호가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원장님한테 누추한 분이 자꾸 오시면 병원 이미지에 안 좋다고 상덕 씨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상덕 씨 그 이후로 병원 근처는 얼씬도 안 하셨어요. 준호는 천천히 숨을 뱉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2년 전 아버지가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준호를 보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누추한 분, 병원 이미지, 그 말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준호는 알았습니다. 최미란, 수간호사 최미란. 10년 전 처음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을 때 환자들이 의아해한다고 말했던 그 여자. 일 처리가 빠르고 말이 직선적인 그 여자. 준호는 이순분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어떻게 생겼었나요? 이순분 씨가 묘사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고 머리를 뒤로 묶고 흰 유니폼 입은 여자였어요. 최미란이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최미란이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준호로 하여금 아버지를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아버지가 다시 오셨을 때 최미란은 또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준호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단지 준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어 용기를 냈던 그날 문 앞에서 누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그 말 때문에 아버지는 다시는 오지 않으셨다는 것. 이순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덕 씨는 그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 닫으셨어요. 제가 문 앞에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나는 원래 체면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나는 원래 체면도 없는 사람. 그 말이 얼마나 아팠을까. 평생 농사 짓고 아들 공부시키려고 땅 팔고 빚까지 지고 그걸 혼자 갚으러 서울 와서 허드렛이라면서 살다가 누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준호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순분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상덕 씨가 아드님 잘 됐다고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게 위로가 됐으면 해서. 이순분 씨가 떠났습니다. 복도에 준호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와 낡은 편지 봉투, 아직 열지 않은 편지. 그 편지를 열기 전에 준호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 내과 원장실. 준호가 최미란을 불렀습니다. 최미란은 늘처럼 단정하게 들어왔습니다. 유니폼에 머리를 뒤로 묶고 부르셨어요, 원장님? 준호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빛났습니다. 앉으세요. 최미란이 앉았습니다. 준호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었죠. 최미란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돌아왔습니다. 2년 전에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추한 분이 자꾸 오시면 병원 이미지에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 안 나시는군요. 최미란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게 원장님 체면을 생각해서. 체면. 준호가 그 단어를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원장님 일 방해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걱정. 또 반복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미란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선생님이 먼저 그 말을 꺼냈죠. 환자들이 의아해한다고. 그 말이 제 판단에 영향을 줬어요. 저도 제 잘못이 있어요. 제가 판단했고 제가 쫓아냈으니까요. 그 책임은 제가 집니다. 최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오셨을 때 저한테 알리지 않고 쫓아낸 건 선생님이 혼자 하신 일이에요. 그 어르신이 들으셨을 그 말이 그분에게 어떤 상처가 됐는지. 준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게 10년치 채무 상환 영수증이에요. 아버지가 제 의대 등록금 때문에 진 빚을 10년 동안 혼자 갚으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짐이 될까봐. 최미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마지막 상환을 마치신 날 쓰러지셨어요.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방안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최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런 사정을 몰랐어요. 정말로 원장님 생각해서 한 건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선생님이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준호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해요. 낡은 점퍼를 입었다고 누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점퍼 주머니 안에 가장 귀한 것들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최미란이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선생님도 언젠가 자식 두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늙은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때 그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떨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마디가 최미란에게는 어떤 폭언보다 더 오래 남을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흘을 버티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밤 아버지의 손가락이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준호가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준호예요.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빚 갚으셨던 거, 기사 스크랩 하셨던 거, 2년 전에 오셨던 거,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원망하셔도 돼요. 화내셔도 돼요.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한 번만 눈 떠주셨으면 해서요. 새벽 1시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의료기기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새벽 조용히 가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마지막 순간 준호의 손을 잡은 채로 준호는 한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이순분 씨가 왔습니다. 오래전 고향 친척 2명이 왔습니다. 병원 직원 몇 명이 왔습니다. 최미란도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꽃 한 송이를 두고 갔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준호는 혼자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쪽방, 낡은 책상, 오래된 이불, 서랍 안에는 3가지만 있었습니다. 아들 졸업식 사진, 빚다 갚았다는 영수증 마지막 장, 그리고 편지 봉투. 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서툴렀습니다. 배운 분이 아니셨으니까.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쓰셨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글을 잘 못 써서 뭐라 써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으면 아버지는 이미 없다는 뜻일 것이다.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는 원망 같은 거 없다. 내가 쫓아낸 날 그냥 내가 바빠서 그런 줄 알았다. 아버지는 좀 섭섭했지만 내가 좋은 의사로 사는 거, 그게 더 기쁜 일이었다. 빚은 아버지가 진 거다. 아버지가 갚는 게 맞다. 그러니 그 생각은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준호야, 환자들한테만 잘해라. 아버지는 그게 소원이다. 내가 좋은 의사면 그걸로 됐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준호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조용히 방 안에 혼자서. 그 편지 어디에도 왜 연락 안 했냐는 말이 없었습니다. 섭섭하다는 말이 딱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원망 없이 오롯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만. 여러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용서는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10년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준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박준호 내과 원장실 책상 옆 벽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진료 시작 전마다 준호는 그 액자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길게 이야기하면 잘랐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노인 환자가 오면 예전에는 차트를 먼저 봤습니다. 이제는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온 할아버지 환자가 있으면 준호는 유독 천천히 그 손을 잡고 진찰했습니다. 직원들이 알아챘습니다. 원장님이 달라졌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 문을 일찍 닫는 날이 생겼습니다. 무료 진료의 날. 인근 복지관과 연계해서 노인 환자들을 무료로 보는 날. 준호가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료 진료를 마치고 마지막 할아버지 환자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같은 의사가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제 아들 같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나간 뒤
혼자 진료실에 앉아 액자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환자들한테만 잘해라. 아버지는 그게 소원이다. 네, 아버지. 오늘도 잘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나요? 준호는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가 떠난 뒤에야. 그래도 그게 용서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아들을 바꿨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연락할 수 있는 분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후회는 할 수 있었을 때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 같은 거 없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 곁에 계세요. 감사합니다.